그리고 총리님 이 2020년 추경 그 실집행 부진 주요 사업을 보니까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부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게 한 8천억짜리 사업이에요. 고용 창출 장려금 2,500억 원짜리 사업,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한 1,000억 원대 이런 사업들인데 이 코로나 정부에 말이에요. 이 실집행률이 뭐 12%, 19% 뭐 이 정도 됩니다. 매우 부진해요. 지금 그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소상공인 지원 이거보다 절실한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추경을 해주면 써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시면 우리 기재부 차관께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재부 차관님 제 방에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또 길게 하면 질문 또 다 뺏어가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짧게 요점을 말씀하시고. 방으로 좀 저기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총리님이 대답하실래요? 우리나라 R&D, 정부 R&D 예산.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 기재부 차관께서 답변. 저희가 29.8조,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높은 나라예요. 기죠? 기죠? 그렇습니다. 차관님. 네. 이게 절대 기준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4위, 세계 4위, 랭킹 4위.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노벨상 하나 못 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R&D에 맨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노벨상 하나 못 타냐고. 그거는 이제 올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역량이랄까요? 아마 그런 게 축적돼서 아마 그건 노벨상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4위 매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게 투입되는 예산이 이게 진짜 효율성을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좀 제대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 투입되는 예산이 산업 기술 경쟁력 등에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이번도 여기 쭉 내역 사업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막 엉터리로 막 그냥 갖다 막 한 것도 많아 보니까. 물론 뭐 여기 우리 얘기를 소위해서 이제 심사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총리님. 네. 우리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 철강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철강 산업. 이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철강 포럼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실현을 하려면 철강 산업의 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혹시 우리 총리님 그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저 얘기를 해서 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관련 자료를 좀 찾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 환원 제철은 고루의 철광석과 석탄을 녹인 뒤 철만 뽑아내던 기존의 생산 방식을 뒤엎고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신기술이에요. 근데 좀 이런 그 분야에 R&D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올해 R&D 예산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왜 이런 건 안 넣은 거죠? 잠깐만요, 의원님. 요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곽기부 장관 말씀. 네, 탄소 중립을 위한 10대 기술을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럼 이게 지금 반영이 돼가지고 추진됩니까? 다음 해부터 바로 추진이 됩니다. 네, 후년이죠? 아니요, 내년도부터 바로 추진됩니다. 내년도 바로 지금 이 R&D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까? 내년도부터? 네. 올해 예산에 실지 않았는데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지 않아요. 지금 예타가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의원님, 아마 그게 항목을 어떻게 해서 세목을 어떻게 해서 그게 달려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측하고 공동 R&D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03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그 탄중위 전체 회의에서 탄소 중립의 국가 명운을 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철강산업의 탄소 중립의 핵심은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간담회도 하고 포항 제철도 직접 가봤습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수십조 원 비용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속도를 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뭐 저희들 분명히 그런 정책적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초기 상태의 초기 모델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다른 나라들의 경험, 또 우리 국가 R&D 역량, 또 기업들의 그런 열정과 투자, 이걸 같이 어우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허락하시면 탄소 중립 관련 예산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탄소 중립 굉장히 정부가 최우선 순위 두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 두신 분야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한 11.9조 내년에 투입을 합니다. 금년 대비 한 54% 늘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신 R&D 분야, 이쪽 분야에서 여하튼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출이 좀 돼야지 이게 제대로 좀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그 숫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 R&D가 1조에서 1조 4천 정도로 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뭐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R&D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성과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태규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알지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국민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 성과들이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면 박수를 쳤을 텐데 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4%가 아예 없다고 대답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일 첫 번째로 국민의 절반인 49%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만 봐도 56.7%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53.6%가 차기 대선의 성격을 정권 교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정연설에 나타난 임기 종반의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바다에 계신 게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에 홀로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낮은 국정평가에 대해서는 내각도 엄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님,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히트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들이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은 있는지, 또 보신 것과 상관없이 이 드라마가 어떤 평가나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들을 주는 게 있다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다면 의견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저도 봤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리얼리즘이 살아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어떤 그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 컨텐츠 구성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류들 모두에게 공감을 받았다는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가 좀 심각하다,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그런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의 그 아픔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시각각 국민들의 삶을 조여오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네,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5일자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오징어 게임이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양당 모두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 대선 상황에 정치적 시대 정신을 포착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미국이나 또 다른 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의 실상과 상황을 종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도 출구도 없는 서민들의 암울한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치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암울한 상황과 오버랩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총리께서는 지난 금요일 예결특위 인사 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를 언급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또 7월 29일 민생경제장관회에서는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정도,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어려움, 이거 어느 정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뭐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최근에 어떤 한국인들의 사회 문화 경제 전체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미래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할 만큼 정말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폭등에서 드러난 자산의 양극화 문제, 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보면 뭐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피해를 받은 분과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약자들의 피해 확산과 삶의 붕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거나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게 멀쩡한 장차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공기업, 대기업 근무자, 공무원 등 정상적으로 월급이 잘 나오는 사람들까지 돈을 뿌려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이 오히려 저는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집중해서 주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에까지 돈을 주니까 저는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과 여러 번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재정의 역할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 즉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재적소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예산 구조와 재정 운용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시기에 가장 국민들의 삶에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뭐 지적하시는 그렇게 잘 됐다면 결과가 이렇겠냐라는 뭐 비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런 점에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어떤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 소득이 제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긴장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5차례나 정부가 추경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또 한 차례는 전 국민에게, 또 한 차례는 상위 하위 88%의 국민들에게 뭐 지급하는 등 그 나름대로는 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상식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통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정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내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좀 의원님들끼리 조금 토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추경을 하기는 금년에 집행하기 위한 추경을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 물론 최종적인 예산안 그 확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저는 지금 총리님께 정부의 입장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지금 대선 후보들의 철학이나 비전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파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뉴딜도 좋고 신성장 동력도 좋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를 틀어지고 앉아서 기업을 죄고 있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 파동에서 보듯이 정부의 규제 본능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해서 창의는 밟아버리고 새로운 기득권만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의 오류도 우리가 최근에 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규제 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 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낮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는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산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 혁파 없이 정부가 꿈꾸는 성장의 꿈은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민간 연구에서 현재 위원회 형식이 아닌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 담당 독립 차관제 신설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자칫하면 일방적 판단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관계부처가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도울 건 도우고 또 규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규제 특구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세계적인 그런 어떤 뭐 창업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규제가 아직은 좀 심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뭐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규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 기득권만 움켜쥐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사실 이 관료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 데는 성공한 정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관료들은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 기능보다는 규제를 먹고 사는 성격이 훨씬 강한 집단입니다. 관료사의 특성상 정부가 본질적으로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규제 혁파 기능을 정부가 아닌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그 입법을 통해서 정부들의 그런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시아 신흥 강국인 인도네시아는 78개 법률을 개정해서 1200개 규제를 일괄 철폐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좀 임기 말에 이런 좀 파격적이고 화끈한 규제 혁파 방안 한번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화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법안을 제법 많이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전에 가능한 한 해주시면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규제 자체가 아직까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입법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재부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그 세계 주요국 중에서 나랏빛 증가 속도가 1등인 건 맞죠?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빠른 폭인데요. 그런데 저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니 1등이냐 아니냐 제가 이걸 여쭤보잖아요. 1등입니까 아닙니까? 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채무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이걸 지금 IMF 쪽에서 이번에 이제 제시한 게요. 26년까지 이제 중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저희 쪽이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숫자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재정 준칙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비춰본다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서는 것은 보통 지양하지요. 예, 그건 경기적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아니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뭐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1,068조 3천억 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2%를 넘기게 됐습니다. 예,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 채무 1조 원대, GDP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 이건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빛을 내서 확장 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이 2022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는 내년 예산을 평균 14.8%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확장 기조를 정상화시키고 있죠. KDI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호주도 같은 감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주요국들이 왜 감축 기조로 예산 편성 기조를 바꿨는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요, 코로나 위기 극복 때 굉장히 큰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있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출 좀 늘렸고, 따라서 저희는 또 향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는 연착륙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안전한 회복, 또 그리고 저희는 또 이번에 또 지금 굉장히 저탄소 또 디지털 경제로의 어떤 구적 전환기에 선도적 국가로서 도약해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또 시대적 과제 등등을 담아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네. 보면 즉 이 주요국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확장 기조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 회복기에는 재정 확대가 승수 효과가 아닌 구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확장 재정 기조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이제 경기 측면도 있겠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소득 분배라든지 뭐 이러한 다른 어떤 아니 정책적 제가 과제들이 드리는 있었습니다. 말씀이 맞냐 틀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예, 뭐 경기적 측면만 보면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이어가겠다는 거 이거 모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책은 재정 정책도 있고 뭐 통화 정책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안정시키고 금융 불균형을 잡는 것은 통화 정책인 것이고 지금 재정 정책은 경기적 측면도 감안을 좀 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격차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재정 정책의 어떤 내년에 과제를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은 확실하게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높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역으로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경제학 원론에서도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편성 기조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때까지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의 일환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죠? 네네. 그래서 좀 사관님 설명하신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말씀도 있겠지만 현재 정부는 경기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현 단계에서 우리 재정 정책에 부과된 어떤 그럼 제가 계속해서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날 대통령께서는 또 추가로 확장 재정 운영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틀린 말씀이다. 모두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확장 재정이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재정과 또 경기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선순환을 좀 이루고 있는 단계에 좀 진입하지 않았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 서로 상충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세수 중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그 부동산 폭등, 또 비정상의 주식 열풍, 뭐 이런 거지 무슨 선순환입니까? 아닙니다. 그 솔직히. 자산시장 부분도 있겠지만요. 더 큰 요인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내국세입니다.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가세가 조금 더 그 양적으로 보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국가 총수요나 GDP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재정 승수가 작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순환 구조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경기 회복과 함께 어떤 재정 수지가 좀 개선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뚜렷한 모습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재정 정책은 전반적인 현재 총수요를 관리하기보다는 경제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 또 그리고 어떤 소득 격차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떤 촘촘한 어떤 그러한 아주 미시적인 어떤 측면에 좀 타겟을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해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총리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한테 주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뿌리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 모형 구축 결과에서 정부 이전 지출 재정 승수가 0.2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확장 재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 확장적 재정을 하는 거는요, 뭐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 승수를 노린,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진작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워진 부분 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마이크로 측면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 매크로한 측면은 통화 정책이 그거를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새 정부 취임 후에는 100일 동안 5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투입,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왜냐면 뭐 대선 후보자들 분들께서 자신들의 비전이나 공약을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 뭐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재부 차관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예. 그럼 확인해서 추후에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100일 만에 50조 원을 다 현금으로 지출한다. 그러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이라고 무슨 답변을 하면 또 어떤 형태로든지 또 이 평가를 하는 꼴이 되니까 요 질문은 그냥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50조 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이나 교육 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 공수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윤석열 후보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예. 당시 대검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해명이 불법 사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게 이제 조사상으로는 한 건 그리고 이제 다른 건이 있다는 그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의 내용은 판사 37명에 대한 3평을 포함한 소위 사찰 문건 그 한 건이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한 8, 9페이지 되는 그런 거니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건까지 있을 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판사 사찰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상의 탄핵 사유는 이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데요.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단은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 된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도적 보완을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해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탄핵 사유가 된 부분이 이게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종료가 그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이후에 징계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이 부분은 임성근 이번에 판사 탄핵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3월 9일이 내년 3월 9일이 이번 대선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판사 사찰 문건을 포함해서 여러 사유들이 지금 수사 혹은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탄핵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도상의 보완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뭔가 대비는 앞으로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구 치료제 구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40만 명의 그 경구 치료제를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3,500억 원의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의용 청장님, 이 정도면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구매량이라고 판단되시나요? 현재 경구치료제가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그 적용 대상자를 두고 추계를 한 그런 자료입니다. 예, 추후에 또 필요하면은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옵션 계약을 해서 필요한 물량은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감에는 타미플루를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재택치료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5일 동안 치료를 재택에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 그리고 지금 빠르면 뭐 2월 정도에 내년에는 이 국민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코로나 치료 대응에 대해서 경구 치료가 도입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고위험군 대상으로 초기에 아주 일찍 5일 이내, 3일 이내에 투약을 하게 되면 일단 입원이나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때문에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구용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 기반이나 재택 치료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확진자 관리에서의 그 좀 더 편의성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MSD 20만 명 그리고 화이자 7만 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3만 명 분도 이번 달에 계약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는 빠르게 조치를 한 것이죠. 네, 현재 27만 명분은 계약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만 4천 명 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오늘 저도 보도 자료를 냈는데 백신 폐기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백신 맞고 나서 11월까지 총 95만 명분이 폐기가 됐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유가 이제는 유효기간 경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미 도입된 아직 접종 안 된 백신의 유효기간을 살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연말까지 소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73만 명 그리고 얀센 4만 명분 이 소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이게 부스터샷으로는 대부분 화이자랑 모더나가 접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씀 주시죠. 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2차 접종까지가 완료된 상황이고 교차 접종은 mRNA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재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좀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얀센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물량은 조금 굉장히 소수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새로 들어오게 될 물량은 냉동 보관을 하면 2년 정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최대한 국내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끔 공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이번에 글로벌 백신 허브 우리나라가 구축을 하면서 이런 감염병에 세계적인 연대를 위해서라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면서 백신 외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베트남이나 태국, 이란에도 우리가 백신 공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확보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더십을 글로벌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백신 외교의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 주시죠. 예, 우선은 일종의 이것도 이제 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회복지원위원회를 민관 또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토론을 해가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WHO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또 공여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번 또 개별 국가하고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걸 또 키우는데 이 백신을 중요한 어떤 고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신은 감염병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연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인영 장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 충분히 백신 접종하고 그 이후에 국민 동의 하에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한에도 백신 지원하는 것들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적십자사의 회장님도 2천만 도주 정도를 확보하면 북한 백신 외교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죠. 우선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한 백신 여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의 동의와 국제사회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북쪽과의 백신 협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부 내에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못한 상태인데 우선 국회에서도 조금 더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련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죠.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추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총리님 총평을 해주시죠. 예, 결국은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와 또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조건에서의 인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 국민 백신 접종률 지금 한 76% 정도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종 완료율. 그래서 가능한 한 아직 백신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 접종하고, 그리고 또 조금 고위험군이라든가 또 연세가 많은 분, 또 이런 요양시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역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빨리 보호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난 1년 8개월을 견뎌주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러게다가 또 그동안 이 시기에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갔습니다만, 첫 발을 떼고 있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의 협조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료 대응 능력이 혹시라도 환자가 폭증할 때를 확진자들이 또 확 늘어날 때를 대비한 그런 조치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 안에서 판단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그럼 최근 우리 정부가 병상 수급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일 7,000명 확진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 체계 최대 1만 명까지도 대비하겠다라는 게 주요 요지죠. 이 발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겨울이 되면 심근경색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위중증 환자, 코로나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 우리 중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중환자 의료진들, 숙련된 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환자 의학 같은 정말 우리 의료계에 필수과이면서도 대표적인 기피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하고 숙가와 여러 가지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피과 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아무래도 좀 전문가 영역이니까 이건 어떻게 복지부 장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권덕철 장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하거든. 소위 이제 그걸 이제 초과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발생을 좀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단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중환자의학회라든지 또 이런 내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치료제라든지 또 적정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감염병과 같이, 다른 질환과 같이 이렇게 의료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좀 전달 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동네 의원, 또 종합병원, 또 상업종합병원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의료 체계를 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피과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번 겨울에 5차 대유행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정경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네, 겨울철에 실내 전파가 좀 높아질 우려가 있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리두기 수칙과 개인 방역 수칙, 그리고 의료 방역 대응에 대한 보완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소위 서킷 브레이커라는 비상조치 계획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일 확진자 5,000명 이상 또는 중환자 가동률 75%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이 있나요, 정경 청장님? 아무래도 중환자가 생길 때까지는 너무 늦게 지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확진자 수도 유의 있게 봐야 되고, 그중에 60세 이상이나 미접종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추가 접종률이나 감염 재생산 지수, 검사 양성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위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이렇게 정부가 앞으로도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6주 간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져보면은 2단계 발표는 12월 13일, 그리고 3단계 발표는 1월 24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청장님, 이 기준 예상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1단계에서 그 거리두기 완화의 폭이 컸기 때문에 1단계를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일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전 국민이 백신 접종률 지금 76.6%인데요. 80% 완료되는 시기 그리고 85% 완료되는 시기를 우리가 또 단계 회복의 하나의 또 기점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전 국민 80%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 그 2차 접종 예약 상황을 보면 12월 중순 전후 정도라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백신 접종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월드인 데이터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하면은 실제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1위인데 접종 완료율이 87%에 도달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접종률도 지금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현재 저희가 이제 12세 이상이 접종을 맞을 수 있는데요. 12세 이상이 한 93%를 맞아야 전 국민 대상으로 85%가 되기 때문에 85% 아래쪽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85%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우리 정부의 우리 소아청소년들의 접종에 대한 계획도 빠르게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에서 11세 화이자 접종에 대한 FDA 승인이 진행이 됐고 미국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인지 답변을 식약처장님이 주셔야 되나요? 예, 이제 미국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허가 기관에는 식약처에는 그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접수가 된다면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번 1단계 일상회복 발표하면서 신혼부부 연합회에서 호소한 내용인데요. 예. 이번에 예식 그 기준으로 하면은 250명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석을 하면 250명 제한입니다. 근데 대부분 친척 중에 접종자 아닌 사람이 한 분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50명 기준에 준하면 미접종자는 250명 중에 49명만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첩장 나눠줄 때 접종하셨나요? 접종 안 하셨나요? 49명을 세고 있고 양가가 그 49명을 배분하느라고 싸움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한 번 있는 정말 행복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혼부부님들이 많이 애가 타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이거 단계적 일상회복의 그 지침에 예, 요 직전까지, 요 상황이 오기 전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저희들이 후원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결혼식처럼 여기저기서 말하자면 뭐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그런 모임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푼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시기에 결혼하고 하는 이 신혼부부들한테 오히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끼쳐드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요 단계는 1단계는 이렇게 한번 가보고 이게 새로운 어떤 어떤 전파의 매개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거 이제 4주를 해보고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으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거 우선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신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조섭입니다. 지난 A계열이 때 회의 내용을 잠깐 점검하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A계열이 때 국가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혹여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장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날 노태우 씨 사망 이후로 노태우 씨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렀는데 저는 5.18 국립묘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굉장히 국민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진 않겠죠, 총리님? 예, 뭐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만은 국민들이 두 분 사이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책임과 무게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민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다는 것, 또 대통령이 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시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본인은 누워 계셨지만 그 가족들에 의한 하지만 사과 같은 것들도 고려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국가에서 예의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유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예, 의원님 뭐 충분히 의원님 심정이나 그것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택시업계와 상시적 소통기구를 결성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왔고요. 제가 총리님께는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플랫폼과 택시업계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이 사자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저희가 상임위 국토위에서 답변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대장동 사건으로 온 세상이 좀 시끄럽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에서 LH 사업 철회를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그 다음 날인 10월 8일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0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동생분은 구속됐죠.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을 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28일 사업을 철회를 발표를 합니다. 2010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개발로는 안 되겠다.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겠다 싶어서 민관 개발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 등이 LH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제 생각이 정치권의 동의 압박이 없었다면 그런 또 가정을 전제로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면 또 지금은 워낙 또 자칫하다가는 정부가 대선의 어떤 입장을 밝힌 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전신이 C7이라는 개발업체입니다. C7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2009년도에 남욱시 등이 C7을 설립을 하고 민간개발 전환 작업을 하는데 2021년 11월에 경향신문의 발표를 보면 C7의 문건입니다. 주공 개발 계획에 대한 대응 논리
2009년도 10월에 만들었던 건입니다. 주공의 개발 계획안이 철회될 때까지 10월 8일부터 매일 2회 이상 통합공사 및 성남시를 항의 방문하고 등등 해서 민간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고 스스로 기획안을 씁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변호사 등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해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1년도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우 회장,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는 모두 76명 재판을 넘깁니다. 그런데 C7 출신, C7 부실 대출권은 그 수사에서 쏙 뺍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 보도에 그렇게 예.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검 중수부장은 김홍일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시 주임 검사는 중수이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대선 후보입니다. 이렇듯이 자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 이거는 선택적 수사 아닌가요? 조호섭 위원님 말씀하신 얼개는 뭐 대략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선택적 수사냐 아닌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C7에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조우영 씨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알선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안 했던 것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거거든요.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검사에서. 자, 선택적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건으로. 그런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우영 씨를 풀어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게 합니다. 이것 선택적 기소 아닌가요? 현재 대장동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조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목이 해명돼야 될, 규명돼야 될 매우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수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4건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난 6월에 입건한 게 이제 옵티머스 그 수사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한명숙 무효 위증 사건 수사 방해 관련된 것, 9월달에 입건한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그렇게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건의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네. 현재 조사 중인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들이 사실대로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죠? 저희는 뭐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뭐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과 장모 관련해서 현재 수사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너무 많습니까? 혹시 일일이 나열하실 수 있나요? 뭐 크게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된 몇 건, 또 윤우진 관련.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조사 중의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죠? 우리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야당의 후보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두 번째로는 혹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제1야당의 후보인데 기소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럴 수 있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네. 어떻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면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소와 구속 여부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판단드리긴 어렵다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조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엄정한 수사, 대선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장님. 네. 뭐 저희가 이제 가정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공정하게 수사해서 그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고려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두환 군부 독재를 연상하게 합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군부 내에 일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찬탈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유화를 시킨 것이 전두환 군부 독재의 실상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세력이 권력을 사유한다면 그것은 전두환 군부 독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데자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의 특정 세력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권력을 법 집행을 사유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과 공수처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의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가 될 것이고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도시 활력 증진 정책, 행안부는 특수상황지역 섬 및 접경지역 정책, 농림축산부는 일반 농산어촌 지역 문제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많이 펴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예.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수도권에 대기업을 비롯해서 경제력 집중 또 뭐 기회, 정보 이러다 보니까 전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도 큰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기업 등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기회를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옵니다. 대학을 지나가는 20세에서 24세 청년, 대학을 지나간 이후로 지방대학을 다녔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에서는 지방의 청년 유치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국토부 등등에서요. 하지만 각 부처 간의 사업들이 좀 중복되고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좀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예산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떤 지혜를 모으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도록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도록 만드는 이 환경을 어떻게든 되돌려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정책의 주요 과제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청년들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청년 친화특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나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등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방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도권대 전국의 14개로 이렇게 갈라진 이 행정 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그 서너 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초광역 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활력과 발전, 혁신의 계기를 만든다면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도권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혁신 거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초광역 모델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가 지역 내 총소득의 비교를 보면 수도권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0대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75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 있으십니까? 의원님, 그동안 많은 인센티브라고 마련했습니다만 결국 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든가 정부에서 좀 뒤처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적 지리적인 위치라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든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그런 생태계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업과 또 지역의 행정이 이렇게 협업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의원님, 이건 또 새로운 하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의지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지역혁신 성장 동력 발굴 중기 설문조사 혹시 결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걸 못하는데 혹시 중기벤처부 장관께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거 질문 내용은 아니고요. 예. 여기서는 설문조사 2,188개 회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 55%가 지역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9%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72.3%가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원 및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개별 기업체 특성을 미반영하고 있다. 즉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정부 중심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좀 꼭 좀 챙겨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1,000대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253개 기업이 서울에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253개 기업을 한번 전수조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 가려운 곳이 어딘지 총리로서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니 의원님,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거기 설문에 그렇게 응한 중기들은 어떤 정도의 자신들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이전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의원님 말씀하신 전국의 1,000대 기업 중에 754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어떤 조건이면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지, 그 지방 이전이 그냥 단순히 회사 하나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역에 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런 투자 필요한지, 이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조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제천 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김부겸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위 정책 질의 시간이라서 정치적 질의는 자제하자고 제의하는 여당 의원도 있고 또 반면에 적반하장 억지를 부리는 의원도 있고 참 가관입니다. 따라서 저도 총리님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있죠.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행되었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대장동의 뭐 개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분들이 뭐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까지는 제가 네, 하여튼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옷을 입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수천억 원을 나눠 가진 천인 공노할 사기극입니다. 대장동 주민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대국민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님,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숨기기 위해 그분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하면서 저항했던 유동규가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린 이유가 마지막까지 통화한 사람, 통화한 내용, 또 그 밖에 뭔가를 숨기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더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가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통화한 사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소환해서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왜 여당 대선 후보 측근 정진상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또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께 질의하는 것은 현재 대장동의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치적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례 분별이 누구보다 뛰어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분별이 뛰어난 총리께서 판단하다시피 대장동 게이트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아무튼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털고 가야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져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본 의원은 검찰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 대장동 설계자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에 이제 연민마저 듭니다. 우리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지도 없는 검찰을 풀어주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 진실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분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천역을 필히 경유해야 되기에 질의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서 대권에 도전하는 다수 후보들이 충북의 현안 1순위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에 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최종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지만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충북도의 노선안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주요 거점 도시인 제천, 충주, 청주 구간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구했는데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신설 노선을 제천으로 가려면 신설 노선을 놓아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만한 건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저 구체적인 검토는 되기 전이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이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어느 보면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제천 봉량역에서 원주로 바로 빠지는 제천역 패싱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왜 제천역을 경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불편은 위성 지도를 보면은 훤히 나옵니다만은 집중돼 있는 인구 지역을 벗어나서 충주에서 바로 원주로 빼기 위해서 봉량역을 그냥 거쳐간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접근성에 전혀 반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천역을 환승을 해야지 충북선을 이용하거나 또 경유하는 영월, 태백, 영주, 안동을 오고 가는 그러니까 충북, 강원, 경북을 같이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민들이 환승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 충북선 노선은 그대로 두고 오송, 충주, 제천, 원주로 직통하는 충북선 고속화의 대안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잘 봐주세요. 이 노선은 강원충 및 충북권 내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기존 사업 대비 약 2,50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광재 의원실과 제가 같이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안입니다. 또한 제천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기존 제천역 차량 정비 사업소를 이용해서 열차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충북선 고속화 대안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검토하겠지만은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향후 태백 영동선과 충북선 고속화 노선 연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제천역은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3개 국철의 교차역입니다. 그곳이 이제 환승역이 앞으로 돼야겠다는 얘기죠. 3개 노선에서 제천 원주 구간은 복선화돼서 일단은 KTX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은 올해 7월 고시된 제4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태백 영동선으로 제천에서 삼척까지 125km에 이르는 구간이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향후 제천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태백 영동선 복선 전철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국민들의 노선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처럼 제천역이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충북선 고속화 그 사업 계획에 비하면 그 대부분의 노선이 신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타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강원으로 이어지는 영월 태백 삼척 또 경북에서 이어지는 영주 풍기 안동에서 수도권으로 가고 충청권으로 가는 모두 환성 노선이 다 삐뚤어집니다. 이것을 충북도에서 지금 엉뚱하게 기본안을 잡았길래 하도 한심해서 제가 중앙정부에다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안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또 이광재 의원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또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어떤 대안을 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무총리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부권 내륙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충북 내륙권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조사라는 것이죠. 동사업에 담겨 있는 중부권 내륙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은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충북 내륙 지역의 물류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월악산 국립공원과 충주호 주변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해져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님, 중부권 내륙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 작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영역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수십 회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 뭐 결정을 못한 상태인 걸로 알고요. 뭐 자정당국 기재부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재부와 수십 회당 사업 대상을 푸는 것에 대해 협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우리 총리님과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다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 발전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본 사업이 지금 바로 타당성 연구 용역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바로 조치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국토부 장관님과 총리께 대한 질의입니다. 그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자족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 제천 단양의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멘트 산업, 또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을 비롯해서 미래 산업 분야인 한방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아주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단양의 천혜의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산업 육성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타당성도 높게 판단되지만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제천 단양 지역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부에 대한 지원과 SOC의 미비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장관님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백두대간권 그 발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폐철로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창의적 사업으로 단양 팔경을 비롯해서 도담산봉 또 전국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남한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강변길까지 폐철로를 활용해서 단양의 주요 관광 거점과 도심을 잇는 그 순환 루트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이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에코 순환 루트를 이용해서 개인용 이동 수단
또 자전거 또는 도보로 단양의 주요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할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관광지 주변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관광지별로 마련해야 하는 주차 공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단순히 탄소 배출이 높다고 하여서 규제하고 축소시키는 방법 외에 이처럼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하여튼 뭐 요 국토부하고 좀 내용을 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뭐 이렇게 자원을 전부 다 걷어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역사와 또 이렇게 자연 조건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우러지게 해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단양이나 전국의 24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미래도시에 대한 성장 동력을 이끌 이런 사업들은 또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크지 않은 만큼 올해 실시 설계비라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제천 단양의 애정을 가지고 증액에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하수 종말 하수 처리장 수처리 시설과 찌꺼기 처리 시설 개량 사업인데요. 중단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 국비 증액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상수도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재만 많이 받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이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제천 하수 처리장의 추처리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 국비 지원율이 50%이고 또 찌꺼기 처리 시설은 70%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내 수처리 시설과 찌꺼기 처리 시설이 이런 국비 지원이 없이는 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지적 취지를 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엄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만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시면은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 부평갑 존경하는 이승만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인천 부평구갑 이승만 의원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 예결위에 맞는 정책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견광부회하고 또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바로잡고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그 대장동 사건이 만약에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돈의 흐름과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곽상도 아들한테 50억이 갔다는 건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왜 깊숙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검찰이 지금 이 단계적으로 수사를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누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또 검증 거래가 있었다면 충분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영수 우리 특검 그분도 뭐 친인척이 뭐 100억에 연루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같은 국민의힘당 의원이 50억 원 수월 5명을 명단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당 지금 후보가 되신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과 김만배 씨와 서로 부동산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 문제였다고 한다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 사건이다. 그러면 돈의 흐름을 열심히 추적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공직자를 같이 엮어놓고 문제 삼는다면은 그거 견광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부패 사건이 아니라 정책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그런 잘못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도와주고 방조한 세력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즉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단순히 공영 개발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개발 이익을 활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민간이 해야 될 걸 왜 공영이 하냐고? 또 LH가 개입하고 또 공영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부처들이 개입을 했고 또 민영 개발을 주장하는 각종 시의원들이 있었고 만약에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 합동 개발로 가게끔 만든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면 될 겁니다. 이래서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될 일을 엉뚱하게 무리한 선거 전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엮는 것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총리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너무 내 당의 입장에서 어떤 한 편향성을 진 그런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빨리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의원님 지적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두 가지 논리의 근거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부분적인 이삭죽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총리님이 보다 현명한 그런 처사를 가지고 잘 지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아마 검찰도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부분들을 자신들이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 계신가요? 네,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차관님 계셔요. 예. 그 이제 손실 보상이 그 10월 27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예. 현재 지급되는 상황은 어떻죠? 지금 한 48만 개 업체에 대해서 1조 3,50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보상금을 책정해놓은 업체가 한 61만 5천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거의 한 80% 가까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0만 개 정도 지급이 됐다 그러면 총 규모가 지금 예상되는 게 한 70만 개 정도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한 80만 개, 한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급이 되니까 또 실망감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현장 계속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적을 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분께서 보셨을 때 본인이 기대한 만큼 보상 금액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 등이 크게 큰 불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막상을 해보니까 최저 보상금인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거의 10만 명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0만 명은 되지 않고요. 예, 한 8, 9만 명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100만 원 미만을 보상을 받는 분들이 전체 한 5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빚 좋을 계산구가 됐고 또 더욱더 아쉬운 점은 실제 본인은 엄청난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진입도 못하다 보니까 이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예. 우리가 그 7월 초부터 방역 4단계로 올라가면서 4인 이상 그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네. 예, 택시도 꼭 2명 이하로 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인원 제한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원 제한은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데 엄청난 사실 좀 제한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나 영업 시간 제한은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줬는데 이 인원 제한은 포함을 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자영업자들은 나는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외시켜버리면 이 사람들 불만 같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그분들 충분히 좀 그렇게 기대만큼 보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 인원 제한했다는 것은 매출액 감소로 나타났을 거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지금 그렇죠. 정부의 보상 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또 여러 가지 아직도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정착되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못한 탓인지 그분들이 실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정부 당국하고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코로나를 상황에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면 아 나도 이거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당연스럽게 일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고요. 정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라는 전체의 틀을 갖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좌절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의 차이는 국문을 보고 눈을 높여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 개연성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그 지적은 마시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11월 중순경에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한번 발표를 종합해서 그렇습니까? 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의원님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그나마 그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전부 다 밀리는 임대료에 정산하기 바쁘다고 하니 사실상 집합 금지 명령을 받거나 혹은 제한 명령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영업에 피해를 당했는데도 임대료는 하나도 그런 그게 없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해서도 적절하게 그 고통을 나누고 피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제도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러시면 아마 그분들한테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임대료와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 철칙을 우리 국민과 합의를 통해서 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새로운 윤리를 만드는데 우리 총리님의 생각과 국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그렇게 고분에 앞장서시면 저희들도 어쨌든 그분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이랄까 어려움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하고 그 긴밀히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총리님, 그 현재 저희들이 이제 올 초과세수 추경 때 한 부분 제외하고요. 초과세수가 좀 얼마나 될 것으로 어느 데서는 10조다. 또 다른 데서 20조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추산을 하십니까? 조금 더 추계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 31조 5천억을 추경한 거 제외하고 한 10조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10조 원대?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그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전체를 따져보면 한 제한을 받은 인원 제한이든 시간 제한이든 제한을 받은 게 한 300만 정도 될 거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러프하게 따져서 3조 원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적 의견입니다. 주장보다는. 의원님 그 손실 보상은 저희가 그 보상법에 의해서 이제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금액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상 주는 방식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몇십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 제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저금리에 큰 돈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각 업종별로 셀렉션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견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느꼈을 때 국민이 볼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적 가치에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께서 또 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 본인이 집권을 하면 50조를 들여 자영업자, 영업자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50조의 어떤 신규 작업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1조 8천억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조를 증액해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뭐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 좋습니다. 산자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산업부 차관입니다. 차관님 나오셨고요. 통상교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섭본부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관님이 한번 좀 지금 미국이 삼성과 SK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그 기업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라. 그게 오늘이죠. 마감일이 11월 오늘까지 8일.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이고 TSMC는 당초에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하겠다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SK도 자료 제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고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패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국방물자 생산포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는 이제 엄포를 놓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이거에 결국 굴복하고 본인들의 영업 비밀 자료까지도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업계의 우려 사항들을 저희가 통상 당국과 긴밀하게 또 미 상무부하고도 긴밀하게 전달을 했고요. 또 바로 이어서 산업부 장관이 또 방미를 해서 상무부 장관한테 뭐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망 문제라든가 또 이런 차관님 단순히 애걸복걸하고 부탁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룹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의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 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거기서 뭐를 찾아냈냐면 미국 내 특허권으로 무장된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허 소송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슈퍼 301조를 만들어서 완전히 국가 간의 경쟁 구조를 아주 바꿔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틈새 속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몰락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성장한 것도 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과거에 일본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처음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이거를 말로 부탁하고 해결하고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우리가 약한 나라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생존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미국의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 원가를 줄이고 보다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중국을 전 세계의 생산 기준으로 자기들끼리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커져갖고 덤벼들 것 같으니까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국과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TSMC나 삼성이나
이 SK 같은 경우에는 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는 파악을 하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첫째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업계 주요급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재료들을 파악해서 미국에서 집중 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이 한국이나 TSM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기기이면서도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이 결국은 중국이 반발하거나 중국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우리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는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많이 동조를 하고요. 정부도 이번에 그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뭐 외교적인 협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제1은 저희 국위 확보였습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은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위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의 제출하고 말고는 차원을 넘어서 내부적으로는 총리님, 했단 말씀드립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살려서 갈까? 더군다나 이제는 테슬라가 이제 CPU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CPU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에.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모든 제조업 물품의 CPU 중심의 그런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힘도 있는 깊이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기업 간에 서로 연대와 다른 세계적인 그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적극적인 유대, 또 미국의 어떤 특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삼성과 현대, 또 삼성과 포철, 삼성과 LG를 묶어서 반도체를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만의 전략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저는 뭐 지적하신 거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 반도체 전략이 의원님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은 이 분야를 집중 육성에 대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 반도체 전략이 저는 의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
우리의 국익적 자존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좀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 문제, 공급 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따졌다면 왜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왜 따지질 않습니까? 왜 애플이 엄청난 반도체를 사가는데 거기서 매석을 하는지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지 그거를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자기네 나라 기업인데. 그 얘기는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요. 우리 장관님 또 미국에 가시면 내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회에서는 진짜 불만 있게 생각한다는 점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승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